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대 기업들의 인수합병, 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오늘은요, 이 장부상 숫자 하나로 기업의 운명을 확 바꿔버리는 진짜 마술 같은 회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니, 매년 엄청난 비용 때문에 적자만 내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초우량 기업으로 변신해서 주식시장에 떡하니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답이 뭐냐면요. 진짜 놀랍게도 딱 하나의 회계 규칙을 바꾼 것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규칙이길래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하이마트입니다. 이 하이마트 사례를 보면요. 이 회계 마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그냥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영업권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이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떤 회사를 살 때 그 회사가 가진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자산 가치가 100억인데 120억을 주고 섰다고 쳐봐요. 그럼 그 추가로 준 20억 있죠? 그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그 회사의 브랜드 파워나 고객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매긴 가격인 거죠. 바로 이 영업권에 대한 규칙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옛날 규칙으로는요. 아까 그 이름값, 즉 영업권을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털어내야 했어요. 장부에서요. 그럼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겠죠? 근데 새로운 규칙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한 겁니다. 이 의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꼬박꼬박 내 이익을 갉아먹던 비용 덩어리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뿅 하고 사라져버린 거죠. 자,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샀을 때 엄청난 액수의 영업권이 생겼어요. 근데 당시에는 옛날 규칙을 썼으니까 이 영업권을 매년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잘하는데도 장부상으로는 계속 적자인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이마트가 주식시장에 상장, 즉 IPO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장하려면 재무제표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좋아 보여야죠. 그래서 여기서 마법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새로운 회계 기준 IFRS로 갈아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그 골칫거리였던 영업권 상각 의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매년 발목을 잡던 비용이 사라지니까 장부상 적자가 순식간에 흑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이마트는 이걸 바탕으로 멋지게 상장에 성공하고 결국 롯데의 매각까지 됐습니다. 진짜 회계 기준 하나 바꿨을 뿐인데 회사의 운명이 통째로 바뀐 순간이죠. 자, 그럼 이런 수조 원짜리 M&A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거대한 거래를 담는 그릇,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먼저 인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서류상의 회사, SPC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SPC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왕창 빌려서 목표 회사를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빚이 실제 인수주체인 모회사 장부에는 안 남고 오직 이 SPC의 장부에만 남는다는 거예요. 빚을 교묘하게 숨기는 거죠. 이걸 부해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돈을 빌리고 장부를 꾸미는지 보았다면 이제 판을 더 키워보죠. 이번엔 세금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글로벌하게요. 바로 그 유명한 론스타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론스타가 쓴 전략을 보면요. 진짜 머리가 좋아요. 본사는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투자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 SPC는 어디에 만들었냐면 한국이랑 세금 협정이 유리한 벨기에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기에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는 우린 벨기에 회사니까 조약에 따라 한국에 세금 낼 의무 없어요 라고 버틴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국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벨기에에 있다는 그 회사, 그거 진짜 회사 맞아? 아니면 그냥 세금 안 내려고 만들어 놓은 꼽대기, 유령 회사 아니야? 우리 정부의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서류상 주소만 벨기에지, 모든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다 했잖아. 그럼 실질적으로는 미국 회사지. 그러니까 벨기에가 아니라 미국과의 세금 협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를 보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회사를 죗값보다 비싸게 사면서 생기는 영업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제값보다 훨씬 싸게 살 때 말이에요. 이걸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싸게 사서 이익을 봤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가치가 100억인 회사를 70억에 샀어요. 그럼 그 차액 30억 있죠? 그게 그 해에 바로 이익으로 장부에 딱 찍히는 겁니다. 횡재한 거죠. 그리고 이 염가 매수 차익이라는 개념을 대한민국에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이 합병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염가 매수 차익이 탄생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이합니다. 합병 후의 회사는 본업,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는 손실을 봤어요. 적자였다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순이익은 무려 2조 3천억 원 흑자입니다. 아니, 장사에서는 돈을 잃었는데 최종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조 4천억 원. 이게 바로 합병 과정에서 회계장부상으로 발생한 염가 매수 차익 규모였어요. 이 일회성 공짜이익이 영업손실을 다 메우고도 남아서 저런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염가 매수 차익이 생기자마자 당연히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냐?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합병 비율을 특정 주주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삼성물산의 가치를 깎아내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업권이니 SPC니 염가 매수 차익이니 좀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중요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은 그냥 어려운 회계 용어가 아닙니다. 이걸 쓰면 적자 회사를 하루아침에 상장시킬 수 있는 우량 회사로 만들 수 있고요. 수조 원의 빚을 장부에서 깜쪽같이 숨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없던 이익 수조 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게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한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인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것들이요. 현대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아야 거대 기업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결국 우리 직원들, 투자자들, 나아가서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문기사나 보고서에서 보는 기업의 순이익이라는 숫자, 그게 정말 그 회사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주 기막힌 재무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